안녕하세요. 이병태TV 품격경영의 권혜진입니다. 요즘 저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나라 상황이 나빠져도 기업이 그것과 별개로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조건과 무관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처지에 큰 변화가 있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그리고 특히 대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기업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지위가 불안해지고 불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기존과 최소한 같은 혹은 현상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과연 극복을 할 수 있는 묘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제 지인들은 나라가 잘 되지 않는데 기업이 별개로 잘 되긴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과 맞물려 일어나는 전 산업 분야의 융합적 혁신의 흐름에 발 맞추어 부지런히 변신해 나가면 그걸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런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급격한 처지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품격경영 방송을 하면서 계속 강조해온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기초교육의 실패,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전반적인 수준의 저열화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혁신 트렌드라도 그거를 소화해서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들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제적 처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기를 지피를 하면서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우리나라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들을 일정 부분 보완하면서 우리가 우리 글로벌 파트너들에 대해서 어떠한 매너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제 각자가 더 잘 판단해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 신성대 공동대표의 칼럼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 칼럼의 원 제목은 이제 남한의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가치 소멸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어떤 과거에 서울올림픽 이후에 누려왔던 약 한 30여 년간의 물론 중간에 IMF를 겪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한류와 같은 어떤 새로운 영역에서의 도약까지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그런 일종의 좀 좋았던 시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은 지난 7월 16일에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요.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저희 신성대 공동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블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한국 경제를 가로막으면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경고 아닌 경고를 보냈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일본인들은 분명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군이라며 혀를 찰 수도 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못 판다고 해서 일본 경제에 눈꽃만큼도 피해가 가는 일은 없다. 한국에 안 팔고 못 팔아도 어차피 그 설비, 재료, 기술은 대만, 중국, 인도 등의 다른 경쟁국들이 앞다퉈서 사갈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제는 그토록 바라던 미국과의 직접 대화 통로를 열었다. 더 이상 남한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중재자든 중매자든 일이 끝났으면 내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촉진자 같은 말은 굉장히 건방진 단어일 수가 있다. 남북한 정상평화쇼를 벌리는 중에 남한의 동북아 전략적 효용이 졸지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된 것이다. 작금의 사태가 일본의 아베 총리 개인의 개인적인 혹은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전 세계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명색이 동맹국인데 미국은 직접 나서서 그런 일을 해내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일 관계가 용케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물론 남한 정권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에게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시작을 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가 특히 외교 측면에서 국격을 많이 이제 손상시키는 일을 열심히 바로잡고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상식으로 해버린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적인 신뢰가 크게 손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전쟁에서 수많은 군인들을 희생시켜가며 구해줬더니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이제는 대놓고 그때 미국이 개입 안 했으면 통일이 되었을 텐데 라면서 이제 분단의 원흉으로 여겨서 배신 때리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앞에서는 동맹이라고 떠벌리고 뒤로는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것을 언제까지 못 본 척 해줄까? 일부 노세한 보수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대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이 가고 나면 남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불보듯 뻔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대안적 전략을 구상하지 못했다면 미국을 누가 강대국이라고 하겠는가? 지난날 일본은 간에 바람이 들어 미국에 대고 놓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인이라면서 배신하다가 20년을 통째로 잃어버렸었다. 이번에는 한국을 손볼 차례가 된 건가? 굳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게 상황이 묘하게 만들어졌다. 미국은 그저 걱정해주는 척 신용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일본 언론에선 벌써 한국이 미국에 울며 매달려 중재해달란다지 않은가? 또 빈손으로, 또 맨입에 이제부턴 그런 일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과거 냉전 시대의 관성으로 공산 세력을 경제하기 위해 남한의 경제 발전을 중요하게 여겼었다. 그래서 군사력 못지않게 기술, 자본, 외교 등의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남한을 도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국제 원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죠. 바로 그 대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과거의 원죄 때문에 남한을 도와주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수모를 수없이 참아왔습니다. 그나마 일본에는 지성이 살아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외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의 놈자 붙이기를 서슴지 않았다. 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우리 우방국들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표하지 않고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역할을 국민을 대표해서 했어야 할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미중 간의 전선이 점점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남한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는 바람에 그만 우방국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역사의 관성에 따라 친중국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로 인해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전략적 가치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더 이상 한국의 경제 성장이 미국이나 일본에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균형자가 되고 말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그걸 공인해준 것이다. 골치 아픈 남한 재개발보다는 북한 신도시 건설이 훨씬 구미가 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그동안의 어떤 사고의 프레임이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과 어떤 비교의 그런 차별성 같은 것에 좀 집중되어 있었다라면은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처한 처지가 어떤 우리의 기존에 가져왔던 비교 우위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프리미엄을 이제 우리가 좀 주장하기 혹은 그걸 인정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맥락 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입지상의 불리한 변화가 기업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경영을 해본 적이 없다. 실은 중국도 세계 경영을 해본 적이 없다. 고작 주변 오랑캐 나라 달래고 이간질시키는 것 밖에는 몽고 제국이 있지 않느냐고 누구는 물을 수 있겠지만 천만에 그게 아니고 수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한족이 세운 왕조가 아니었다. 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한족이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식민 왕조였다. 한국은 일본의 36년 식민 지배를 원통해 하면서 마치 족보 고치듯이 그 사실을 지우고 싶어 안달이지만 한족과 오랑캐 왕조가 교대로 다스렸던 중국은 그걸 피식민 지배 역사를 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중국의 역사관의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오랑캐들 중 유일하게 한민족만이 중국 지배는 고사하고 풀뿌리로 연명할지언정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가도 저 넓은 대륙에 건너가서 쌀 한 톨도 노략질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이 조선족을 만주에 그냥 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우리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세계 경영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가령 중국이 항모를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 입체적이고 복잡한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 반세기는 좋게 훈련하고 실전 경험도 쌓아야 한다. 1대1로 공작당 그런 하드웨어적인 발상과 구시대적 착각으로 세계를 경영하겠다는 건 아직 세계 경영이 뭔지조차 모른다는 거다. 영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해양 세력은 사고가 유연해서 근현대에 주도적으로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며 세계를 경영했었다. 이 대목의 세계사는 우리도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역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기술 문명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의 디지털 혁명도 다 그 세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반드시 우리가 객관적으로 직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 과거에 18세기, 19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던 제국주의 시대가 끝났음에도 영국은 아직도 여러 영연방 국가들을 이끌고 있다. 이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대륙 기질로는 세계 경영을 못한다. 중국 역시 대국 굴기니 도광양횡이 떠들지만 세계 경영은 언감생심이다. 미국은 이미 반세기 이상 세계 경영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다양한 전략 전술적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큰 놈, 작은 놈, 때릴 놈은 때리고 달랠 놈은 달래고 내버려둘 놈은 내버려둔다. 때로는 직접 때리지만 때로는 가지고 놀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해서 옆놈을 부추겨 패기도 한다. 이번에 북한 핵을 빙자해서 남한 좌파를 눌러놓고 일본을 부추겨서 남한 정권을 때리는 것이 그렇다.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며 만면의 그윽한 미소를 띠고서 최근 몇 달간의 이제 우리나라의 처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남한, 북한은 결국 부처님 손 안에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일 뿐이다. 어차피 김정은이 핵을 가져봐야 동북아의 위협이지 미국의 위협이 될 수는 없다. 강 건너 어린애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김정은을 다독거려 동북아의 긴장을 유지시켜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게 100번 낫다는 생각일 것이다. 네, 우리 자신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런 분석이 충분히 말이 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애초에 육자회담 만들어서 북한을 핵 개발하게 만든 게 누구였던가? 그 영변 원자로 건설비는 누가 됐던가?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이 설마 뒷일을 예상 못했겠는가? 말로는 북핵 완전 폐기를 떠버리지만 본심은 절대 그게 아닐 것이다. 어떻게 만든 것인데 말이죠. 그걸 폐기해서 미국에 덕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한미군의 위협이 될까? 세계 경찰, 한반도 평화, 다 웃기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계 경영을 못 해본 약소국에서나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핵무기만한 평화의 무기가 어디 또 있던가요? 어쨌든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 허나 그건 봄이 아니라 겨울의 시작이다. 봄이 아니라 겨울의 시작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 하에 놓였고 그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북미 직통으로 당장 한국의 역할이 없어졌다. 그동안 남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의 지성들도 이제는 신물이 났다. 더 이상 남한의 어리광, 생떼, 무례를 봐줄 수가 없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이제는 명분조차 없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한국과의 관계를 냉정하게 청산해서 재정립하고자 칼을 뽑았다. 아베식 적폐청산이라 하겠다. 그래서 아베를 심정적으로 동조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이리라. 주군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게 일본 정신. 당연히 미국의 동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최근 몇 달간에 또 일본과 미국 양국 리더들 사이에 교섭에 관련된 뉴스를 언뜻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기억을 다시 새김질 해보시면 이런 분석이 아마도 가장 옳은 분석이라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국의 세계 전략 시나리오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한국같이 조삼모사로 바꾸지도 않는다. 이미 실행에 들어갔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방향 전환도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떠한 때를 쓰면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남한은 길들이기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남은 건 그 강도와 시기를 줄이는 길밖에 없다. 20년 혹은 30년, 어쩌면 반세기까지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진보니 보수니 따지지 말고 미국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 한 명씩 붙들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중국한테 뺨 맞고 북한한테 조롱당하고 이제 일본한테서까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감히 일본이 우리를 어쩌겠어? 설마 미국이 방관하겠어? 라는 기대를 지난 몇 달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이 가졌었고 언론도 그러한 기대를 부추겼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징징대고 생떼 써도 되는 줄 아는 한국 사람들, 콩 두 알이면 귀를 막을 수 있고 작은 나뭇잎 두 장이면 눈을 가릴 수 있다. 세월호처럼 나라가 급격히 기울어가고 있건만 선장은 괜찮다면서 계속 선실에서 대기하란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연일 일본에 경고를 해댔지만 말 그대로 무대뽀에 불과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여객선이 항공모함더러 비키라고 하는 꼴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여기저기 떼지어 성토해대며 애국심을 자랑해보지만 그럴수록 초라해지기만 한다. 우리의 많은 해외 교섭 상대방들에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애국심은 감성이지 이성이 아니다. 힘도 논리도 부족하다. 막연한 애국심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답을 줄 수도 없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설쳐댔는지를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제는 제발 좀 솔직해지자. 선진국이라고 좌파가 없던가? 왜 아직도 건재하고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는가? 지성의 문제다. 좌파든 우파든 지성이 있으면 썩지 않는다. 필리핀이나 남미의 좌파가 나라 망친 것은 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자의 나라꼴이 하루가 다르게 추악스러워지자 많은 이들이 지성의 몰락을 한탄하고 있다. 마치 언제는 우리가 지성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나마 어른스러워 보이던 분들이 가고 나니까 정상에 오르는 자들마다 모조리 추하게 추락하고 있다. 하여 누구도 비틀대는 선장을 말리지 않는다. 매너 없는 시민, 글로벌 왕따된 지도자, 북한 인권엔 입 다문 비겁한 지식인들. 어느 나라에서도 남한을 역성 들어줄 어떠한 명분도 없어진 것입니다. 과거로 숨어 들어가는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중구난방, 고립무원이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인 것 같죠. 그렇다 해도 멀리 보면 이번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우리 많은 국면의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의 우물한 세계관이 열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겠지요. 어쨌든 지성이 없으니 스스로는 각성할 수도 없고 또 개혁이니 청산이니 제 아무리 해본들 그 독에 그 된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외세에 의한 국민 대개조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또 따를지도 모르지만 제발 하루라도 빨리 그 된장독을 깨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강철은 두드릴수록 강해지고 역사는 피를 바쳐야 위대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무능한 정권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북한 김정은도 그렇다. 아베도 트럼프도. 이게 이 민족의 숙명인 것을. 네, 여기까지가 저희 공동대표인 신성대 선생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는 대목에서 이제 우리 나라의 상황이 급변해도 우리 경제 주체들, 기업도 있지만 개인들도 이 경제 주체들의 행복과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원점에서 던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칼럼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원점에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공부해왔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가정과 상식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게 너무나 지나치게 우리 유아적인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정말 상대방 지향적인, 상대방 중심적인, 그리고 상대방과 우리와의 관계 중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과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것들을 교정해야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게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출발점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교육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반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고민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많은 혁신의 노력들, 그리고 뭔가 좀 달라지고자 하는 노력들이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 리더십 교육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품격 경영이라는 것의 패러다임과 그것을 위한 방법론, 마인드를 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품격 경영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위대했다는 평가를 받은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민감한 어떤 지성을 발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전해야 우리의 어떤 안전과 복리와 그리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내면화해서 우리 다양한 교섭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